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 진행을 맡은 장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환율 동향과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드디어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 그리고 뉴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나우 환경 구독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바로 전문가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와 변수 그리고 지수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허재범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이제 너무 많은 걸 소개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맞습니다. 간단하게 세 개 네.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달러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9일 연속 상승을 하였는데 이 9일 연속 상승, 물론 소폭입니다만은 네. 상승이라는 것은 2016년 1월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다른 주요국 화폐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미국 지난주까지 그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죠. 네. 공포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11.54까지 빠졌습니다. 이것은 2018년 8월 9일 이래 최저치입니다. 즉 변동성이 작다는 것은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힘이 응축되는 거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미국의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할 가능성이나 또는 이 힘을 응축을 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그 빅스 지수가 숫자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크게 증시가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그렇죠. 혹은 반대로 이렇게 확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럴 말씀이신 가능성이 거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라디움이죠. 네. 팔라디움은 지금 현재 금값보다 비쌉니다. 오. 그 이유는 네. 2015년 디젤 게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일부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촉매제, 즉 디젤 가스죠. 네.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팔라디움을 그 배기가스 조작을 통해서 그거를 주행 시험 때만 작게 놓고 네. 실제 그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서 주행할 때는 많이 나오게 만든 그런 사건인데요. 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2018년 리콜도 15년, 뭐 있었고 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EU나 미국이 전 세계가 디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를 네. 엄격히 했습니다. 그 때문에 팔라디움의 네. 수요가 급증을 했죠. 아, 그래서 올라간 건가요? 예. 하지만 팔라디움의 주 생산국은 러시아하고 남아공입니다. 네. 남아공은 팝이 많죠. 그러므로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 세계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네.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스당 1,820불 이상 올랐죠. 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네, 또 인베스팅닷컴의 또 차트가 또 훌륭하잖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라디움하고 플라티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럼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또 이 부분, 환 의원님, 투기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그 외환시장이 읽을 때 가장 핫 이슈가 되고 네. 홍 부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가장 관심이 아니냐. 만약에 투기적 요인이 있다 하면은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두던가 아니면 수출입 업체에서 보면 수출 물량 같은 그런 달러 베이스로 잡았을 때 좀 나중에 그 지연시켜서 원화로 바꾸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그 원달러 환율의 지난 한 4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잠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제가 외환시장 움직임을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지난 그 8월 달에 한일 간 마찰, 미국의 그렇게 보복 관세, 중국이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위안화 그 포치선 1달러 7위안선이 허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 지정회는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을 때 네.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에
환율이 더 1250원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상과 달리 사실 지난달 초에는 1154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매도세와 함께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180원대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세를 같이 했던 지난달 5일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의 그 매도 자금이 한 5조 정도 거의 육박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10억 달러당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0원 그렇죠.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조 원 정도라면 한 45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대에서 한 45원이면 1200원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1180원대라는 것은 즉위 정상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홍 부총리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지금은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걸 예상해서 환투기 세력들의 투기적 요인이 결부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그 외환시장의 외국인 매도는 증시 부분이 의외로 받쳐져 있고 환율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 증시는 괜찮은데 원달러 환율 부분은 이렇게 상승세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기적 요인의 결비 여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모습을 볼 때는 투기적 요인이 개재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초 뭐 시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표정이 약간 좀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 이번 주 초에 또 미국을 좀 제외하고는 뭐 지표들이 그래도 좀 좋게 나왔잖아요. 예. 주요 일정들 앞으로 지표들 남아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주요 지수로는 그 민간 부분, 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ADP 데이터라고 합니다만은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금요일 날 네. 그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또 고용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와 아울러 실업률 데이터도 같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고용 데이터라는 정부의 고용 데이터라는 것은 연준이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중앙은행격이죠.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소매물가지수나 도매물가지수도 그 부분의 하나, 뭐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모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그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그 비제조업 부분, 즉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요 일정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미 연준이 또 금리 정책에 반영하는 지표들이 이제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굉장히 또 주목해 봐야 될 텐데, 그 밖에도 또 이번 주에 오펙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번 오펙 회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북반구 지역이 이제 동적이 들어가니까 네. 원전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 회의 관계없이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니까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유가 움직임이 외환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오펙과들이 어느 양을 감사하든 간에 유가는 많이 올라가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가 10년 그 장기화가 종료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원유 수요국인 중국이 사실상 경제가 3분기에 6% 떨어졌다 하더라도 국제 시각은 일반적으로 재정 부분에 떠받치기가 없었다면 이미 5%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펙과들의 감산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올해에 보면은 오펙과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두 가지 측면. 일단은 비오펙과들의 생산이 차지하는 이 이렇게 더 많아졌고, 네. 두 번째는 오페크 자체는 생산 카르텔, 가격 카르텔 자체인데 이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카타르가 탈퇴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에콰도르가 탈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감산을 하더라도 감산의 이행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네 가지 요인에서 북반구 지역에 그 동절기가 들어간다 해도 네. 유가가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트 포지션 측면에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될 거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네.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달러 강세 요인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도 바라지는 않습니다는 유가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도 그렇게 달러 강세라든가 원 달러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네. 이런 측면을 이렇게 시사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유가도 또 환율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사실상 오펙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핵심에 요즘에 또 다 트럼프의 입술에 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트럼프가 또 유가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되려면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될까요? 네, 경제 상식이 상당히 뛰어나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되물어서 장연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대물어 보시면 제가 또 당황스러운데, 네, 트럼프 일단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요? 트위터요? 네. 그래서 역시 방송인신 것 같습니다. 트위터 얘기하는데 네. 경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문제 내지는 달러 문제 이 문제로 대외적인 측면의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의 중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왜 이렇게 되냐면 미국은 개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그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문의 가장 중요한 유가, 네. 가솔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유가 수준이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16년 네. 정확하게 보면 2월 16일에 배럴당 2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하고 네. 계세요. 대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26달러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인플레 압력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인플레 압력의 부담이 적다 보니까 금리는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으로 마이너스는 안 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만큼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고 약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내년에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서 지난 3년 동안 트럼프가 보여줬던 미국 국민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퍼포먼스, 성과가 있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북미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중동 정세 더 꼬였죠. 전통적인 독일과 이태리 이렇게 해서 더 관계 흐트러졌죠. 그렇죠.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트럼프 헬스케어로 대처하지 못했죠. 이민법 문제 그랬죠. 네. 도드 프랭크법, 미국의 단일금융법 지금 정리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라든가 정시가 유일하게 트럼프의 연입을 결정할 수 있는 버튼목이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아까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페드에서 금리 인하,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금리가 오르지 않고 달러가 약세돼야 수출이 정대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받쳐주고 그렇죠. 미국 증시 받쳐주고 미국의 고용 창출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선에서 일종의 이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해라. 네. 그러면 물가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물가가 안정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자동차문에서 국제유가가 20년 달까지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네. 세계에서 지금은 사우디보다도 원유 생산량이든가 유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미국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 미국 측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대선에 이렇게 연임하기 위해서는 유가만큼 확실히 관리한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솔린이나 그래서 자동차에 쓰시는 장애코도 마찬가지로 네. 유가가 올라가서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이렇게 사실 달러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또 강력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우디 아람코가 또 오일의 상장 계획이 있잖아요, 대표님. 그죠? 그렇죠. 예. 네. 일단 사우디 아람코 주 후반에 네. 상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장에 필요한 펀드레이징은 벌써 다 자금 마쳤고. 모집은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상장 이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영기업이니까 그러네요. 바라겠죠. 네. 그 면에서는 유가를 올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람코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을 네. 생각하고 있고 또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주 후반에 있을 오펙 플러스 미팅이죠. 거기서 사우디는 지금 현재 오펙 멤버들이 1일 하루 120만 배를 감산을 하고 있죠. 네. 사우디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24개국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40만 배를 더 추가해서 160만 배를 매일 감산하자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6월 합의된 바에 하면은 올 3월까지 감산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지금 요번 주 후반에 미팅에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 대목이 쓴 한 가지 표현한다면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네.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점철돼 있으면 외환시장 참여하는 분이라든가 시장에 참여 입장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펙과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가나 미국과의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냐, 오펙과 오페크 플러스의 재정 문제를 볼 때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오펙 유가를 끌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다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오펙과 미국, 네. 오펙 플러스와 미국 간의 네. 미중 마찰에서 또 하나의 이렇게 전쟁이 치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아마 흥미롭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바라볼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원경 구독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 저희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지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 궁금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풀리지 않은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에 참여했던 외국인들,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참여했던 소위 국제시장 참여자는 같은 맥락으로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5가지 궁금증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과연 디플레냐 하는 네. 측면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 디플레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디플레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그 자금 이탈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에 대해서 가장 상징이 높은 것이 작년과도 아시겠습니다는 수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수출 부분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가 12개월 연속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마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물량보다는 가격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외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는 우리 내부 요인, 한국의 내부 요인 부분에서 이 친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 부분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즉 내부 요인도 많이 이렇게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경제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사실 개념을 잘 모릅니다. 뭐든지 투자에서 보면 개념을 모르면 안개 장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 갔느냐 이걸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요인이죠. 네. 그리고 주 52제 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한 입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 변할 것이냐 아니냐 이 네. 여부에 대한 의심 부분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베스트십 코드를 이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측면에 이렇게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기업을 경영을 간섭하는 쪽으로 자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국제금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지고 이렇게 경영 간섭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kind act paradox에서 선행의 역설이라 합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에서 보면 좋게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악용한다는 얘기죠. 아하. 이런 측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한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묘한 패러독스. 말씀은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한국 정부가 밝혀줄 때는 사실 이거 입장을 밝혀주지 않다가 네.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없고 한국 정부에 규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제 명확하게 발표하는 이 시각도 한국의 투자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5가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 외국의 매도세는 그렇게 대선 상태에서 만남하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한국의 외환시장 보는 좀 관점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네. 연말까지 이 점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